자, 마지막으로 생명체를 이루는 고분자 물질 중에 단백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단백질 하면 일단 떠오르는 것은 고유한, 아니거든. 이 구조에 고유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기능이 매우 다양한 기능들을 이제 이 구조 때문에 생긴 대로 논다는 걸 계속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생명 현상들이 별게 아니라 어떻게 생긴 물질, 그 물질들이 어떤 구조를 가지냐에 대해서 어떤 기능이 나오느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고유한 구조는 도대체 왜 특이적으로 단백질만이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것이냐? 일단 단백질 하면 아미노산들이 이제 20가지 종류의 20가지 종류의 아미노산들이 일단 여기서부터 조금 달라지는 것이 단위체들이 물론 지방산의 경우는 지방을 만들어낸 지방산의 경우는 훨씬 더 다양한 종류의 지방산들이 여러 이렇게 올 수가 있으나 그거하고는 조금 더 약간 별개의 문제고 일단 아미노산들은 핵산을 이루는 뉴클리오티드는 4가지 종류밖에 없는데 20가지 종류의 아미노산들이 여러 가지 훨씬 더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가지는 조합을 이룰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다양성이 이제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상상이 금방 가겠죠. 이것 때문에 사실 눈에 강조하지만 처음에 염색체의 구조가 이제 20세기 초반에 확실히 화학적으로 밝혀졌을 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뭐냐면 그 염색체라는 것을 들여다보니까 이 진핵생물에서의 얘기죠. 물반 고기반 형식으로 단백질이 반이고 DNA가 반이다. 그래서 DNA는 4가지 종류의 뉴클리오티드로 이루어진 것을 알고 이 단백질은 20가지 종류의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그 누구도 이 단백질이 유전물질이며 DNA는 그 유전물질을 보호하면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지탱해주는 아주 정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과학자들이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다고 언급한 적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20가지 종류에서 이 경우의 수를 만들어내는 것이 4가지 종류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보다 당연히 많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러한 20가지 종류의 여러 가지 이 아미노산들이 전부 각각 3글자를 가지고 어떠한 식으로 단백질 접힘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마치 지난 시간에 봤던 RNA의 접힘, 2차 구조를 형성하는 그런 것처럼 곧 우리가 보게 될 단백질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단계의 형성 단계를 통해서 특별하고 고유한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 형상화시킨 하나의 그림인데 한 가지는 이제 아미노산 이름. 그럼 도대체 아미노산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아미노산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는 일단은 고유한 어떤 모든 아미노산들이 20가지 종류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러한 구성 요건에 부합하는 화학물질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냥 얼핏 생각해도 100가지는 당연히 넘을 것 같고 어쩌면 수백 가지가 될 수도 있을까? 자세히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으나 그래서 일단 모든 아미노산들은 단백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공통된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각각의 아미노산들의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고유한 곁사슬이라고 하는 사이드 체인 또는 R 그룹이라고 보통 지칭하는 그런 부위로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아미노산들을 쭉 전부 연결시켜 놓으면은 마치 핵산에서의 당인산 골격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는 부분이 인산기와 당이 똑같이 오탄당, 리보스당 또는 디옥시리보스당과 인산은 그 어떤 4가지 종류의 뉴클리오티드 중에서 동일하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핵산이
이 당인산 골격이라고 하는 부위와 각각의 고유한 네 가지 종류 중에 하나인 염기들로 이렇게 구분이 되듯이 아미노산 역시 단백질을 이렇게 쫙 만들 때 이렇게 공통된 골격이라고 하는 커먼 백본이 생기고 골격이 생기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고유하게 각각의 아미노산들에 의해서 고유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곁사슬로 구분이 될 수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고로 아미노산이란 하면은 일단은 정중앙에 일단 탄소가 하나 딱 오면 됩니다. 이 탄소를 우리는 알파 탄소, 알파 카본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알파 카본을 중심에 두고 좌청룡 우백호 해서 뭐 어느 편에서 보기에 따라서 그건 정해질 일이지만, 왜냐면 이렇게 돼 있을 때 탄소라고 하는 것은 이 탄소를 중심으로 이 네 개 연결된 공유결합에 연결된 이들이 전부 이렇게 회전이 자유자재로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니까 왼쪽 오른쪽을 굳이 따진다는 건 조금 어폐가 있으나 어쨌든 편의상 이렇게 평면으로 놓고 편의상 좌청룡 우백호에서 왼쪽에 아미노기라라고 하는 NH2. 자, 여기서 일단 그런 작용기의 이름이 또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것에 필요한, 너무 거부감 느끼지 말라고 작용기들에 대해서 이 고분자 물질을 보기 전에 소개한 것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NH2라고 하는 아미노기와 여기에 카르복실 기가 COOH, 카르복실기 두 개의 그 기가 이렇게 서로 양편의 반대 방향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공유결합에 연결되어 있으면 그 위쪽에는 또 그 반대쪽에 위쪽에는 수소가 하나 꼭 봐야 되고, 그러니까 요 부분은 모두 공통적으로 모든 아미노산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 부위입니다. 여기까지가 이렇게. 그러면 지금 얘기한 단백질 합성에 참여하는 20가지 종류의 다른 아미노산들은 무엇으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느냐? 바로 여기. 또 마지막 하나 남은요. 여기에 누가 올 수 있느냐? 아무나. 여기는 네 마음대로 자율학습. 그래서 여기를 이제 R그룹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요 R그룹에 수소, 가능. 여기에 R그룹에 수소가 오게 되면 이쪽 수소와 이쪽 수소가 둘 다 동일한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단백질의 합성에 참여하는 아미노산 중에 그런 가장 간단한 아미노산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스탠리 밀레 방정가시론에서 언급을 했던 저기 있던 그 아미노산 글라이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은 바로 이 위에 있는 수소와 아래에 있는 요 R그룹으로서 또 역시 수소가 왔고, 그렇지만 않고 모든 어떠한 종류의 이런 그룹들이 여기 와서 붙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든지 아미노산들의 고유성이 여기서 이제 제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론적으로 여기다 그 무엇을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쪽에다 그 어떤 것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 위에 있는 왼쪽에 아미노기, 오른쪽에 카르복실기, 위에 수소만 일단 조건을 충족한 다음에 요 R그룹으로 이제 대변되는 이쪽에 그 어떠한 몇 개의 탄소가 여기에 붙어도 되고, 탄소를 가진 이제 그런 작용기가 붙어도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아미노산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체 내에서 사용이 되는 아미노산은 딱 20가지. 이미 회원제로 엄격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미 딱 찼어. 더 이상 새로운 아미노산 회원이 진입하려고 해도 엄격하게 그것을 받아들여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또 챌린지를 해가지고서 일부 과학자들은 요즘 최근에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이 단백질 합성에 존재하지 않는 아미노산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아미노산들과 단백질 합성에 어떤 아미노산들이 여기에 우리 단백질 합성에 들어올 수 있느냐는 사실 이미
우리 유전자에 의해서 딱딱딱딱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딱 정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의 코드를, 새로운 코드를 집어넣어 가지고서 훨씬 더 많은 새롭게 여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종류의 아미노산들을 단백질 합성에 집어넣을 수 있는, 이미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미생물체를 이미 제작을 해가지고서 시간이 허락한다면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하는 건데 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새로운 종류의 단백질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새로운 종류의 기능을 가진 효소라든가 약이라든가 라는 것을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더 벌이고 있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요 그림에서 그런데 이 아미노기와 카르복실기를 이제 일단 둘 다가 수소가 이렇게 버젓이 둘 다 붙어 있는 그런 형식으로 표현을 했으나 실제적으로 세포 내에서 보통 생명체 안에서 이 환경은 pH가 약 7.0 정도 되는 이 중성 pH에서 이들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존재하지 않고, 이미 아미노기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조건에서 약간의 염기, 알칼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수소를 이미 수소 이온을 한 분자를 받아들인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쪽은 수소 이온을 하나 받아들여서 양이온의 상태로 존재를 하고, 카르복실릭 애시드, 이건 마치 초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약산이긴 하나, 약산이라도 이미 중성 pH 조건에서 이미 산성 성질을 이미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소 이온을 던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카르복실기 쪽은 이미 음이온화된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쪽을 보면은 한쪽은 양이온, 한쪽은 음이온의 상태로 이것을 좀 약간 어려운 말로 zwitteraion이라고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한쪽이 이온화가 되어 있으나 플러스 마이너스 사실 대차 대자표로 하면은 그냥 똔똔 쳐서 전체적으로는 이 중성인, 마치 원자가 핵은 양이온을 띠고 있고 핵에 있는 양성자는 양이온을 띠고 있고 전자는 음이온을 띠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쇄가 되어서 어떤 전기적인 이 전하를 띠고 있지 않는 것처럼, 이러한 식의 아미노산도 일반적인 구조로서 이 생체 조건에서 이걸 생리적 조건이라고 보통 하나, physiological condition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는, 그러면 한국말로 생리적 조건이라고 하면 되겠다. 그런 생리적 조건 아래에서는 이러한 모든 아미노산들은 zwittera이온 형식으로 이미 공통된 골격이 가지고 있으나, 그들은 이 각 아미노산의 전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둘 다 이제 서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이제 요 고유한 요 사이드 체인 또는 R 그룹에서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각 아미노산이, 어떤 아미노산은 전기적으로 양전화 또는 음전화 또는 중성 이런 성질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이 이온화가 이미 되어 있는 그룹이 끼어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실은 훨씬 더 현실적인 아미노산의 구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여기서 이러한 이 아미노기와 카르복실기는 이미 벌써 자기 나름대로의 이온화가 되어 있는 형태로 아미노산의 화학적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교과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20개의 종류의 아미노산들이 소위 말하는 펩티드 결합이라고 하는 특별한 펩티드 결합, 이거 역시 축합 반응이라는 얘기죠. 펩티드 결합이라고 하는 축합 반응을 통해 서 아미노산들이 전부 공유 결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제 단백질이 탄생을 한다는 얘기죠.
각각 20가지 아미노산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자기 자신들을 소개를 시켜주는 것이긴 하지만 눈이 강조하지만 이것을 외우라고 각각의 아미노산들을 구조를 외우라고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니라 쭉 나열하다 보면 여기에 이제 이 하얀 박스 안에 하얀 색깔의 박스 안에 들어있는 이 화학 구조들이 전부 그들의 고유한 R 그룹으로서 나타나는 것이니까 이들이 이러한 것들이 올 수가 있구나. 그러면 이런 특정한 어떤 R그룹이 여기에 오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이 아미노산들의 특정한 고유한 화학적 성질이 그들로부터 이제 부여가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것이죠. 조금 전에 언급한 글라이신 같은 경우 보세요. 그러면 여기 수소 하나 달랑 와 있잖아요. 그러나 비슷하게 알라닌 같은 경우는 이제 메틸기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메틸기 두 개가 묶여 있으면 밸린이라고 하는 또 한 가지 여기서 아미노산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 글자로서 그들의 표기를 글라이신 우리가 보통 이 생물학에서 일단 교과서나 그런 거 볼 때 글라이신이라고 전체적으로 표기하지 않고 줄여서 GLY 세 글자로 첫 글자 세 글자만 따서 글라이신, 알라닌 요거 세 개, 밸린 요거 세 개 이런 식으로. 그러나 그거조차도 너무 길다고 훨씬 더 간단하게 글라이신 하면 G 하나로 이런 표시를 하고 알라닌 하면 A 하나로 표시하고 밸린 같은 거는 V 하나로 표시하고 이게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이 보다 보면은 이거 역시 각각이 어떤 한 글자 표기가 어떤 아미노산들을 각각 지칭하는지는 그냥 저절로 익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러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으나 이 업계에서 조금 더 높은 단계에 올라가야 되면 그냥 자연적으로 이 정도는 외워지게 되는 사양입니다. 그래서 루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아시드는 이제 탄소가 조금씩 더 늘어나죠 여기에. 그래서 조금 이 R 그룹이 조금씩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루신과 아이솔루신은 일종의 구조 이성질체 R 그룹의 구조 이성질체가 온 것이고, 자 여기까지는 전부 그나마 비교적 R 그룹의 간단한 종류의 이제 그 화학 이제 기들이 이거 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말로 빨리 어떻게 매끄럽게 표현하는지를 빨리 확인을 해서 해야지 언제나 이것을 할 때 버벅거린단 말이야. 그들이 이제 오게 돼서 화학적인 성질 자체도 어떤 특별한 정기적인 전하를 띈다거나 하지 않고 그래서 크기도 좀 비교적 작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논폴라라고 비극성을 띠고 있는 논폴라 작은 그런 아미노산들의 형식을 띠겠죠. 그러나 조금 더 이렇게 오게 되면 특히 이쪽에서 여기 세 가지 경우를 메타이오닌이라고 하는 이 아미노산은 여기에 한 가지 특징이 중간에 광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으면서 이렇게 좀 비교적 길게 탄소 체인이 여기 와 있는데 메타이오닌의 특이점은 모든 단백질의 첫 번째 아미노산은 메타이온입니다. 그래서 참 희한하죠. 어째서 그렇게 모든 유전자를 만들어낼 때 첫 번째 아미노산들을 지칭하는 첫 번째 이 코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언제나 메타이온이 코돈이 오는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일단 모든 단백질이 어디서 시작을 하는지 첫 번째 아미노산이 어디인지를 확인을 하는데 확인 사살시켜 주는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하나의 규칙이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요 옆에 있는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페닐알라닌 첫 글자가 보통의 경우는 페닐알라닌 하면은 이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아미노산 세 글자 아미노산 표기와 첫 글자 아미노산 표기의 그 알파벳이 같았잖아요. 첫 글자가. 그러나 이미 페닐알라닌의 경우에는 P를 사용하지 않고 F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 특이하죠. 왜냐하면 조금 밑에 나오는 프롤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이미 P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등번호 P를 나한테 양보하지. 그래서 할 수 없이 페닐알라닌은 F를 사용하기로 했다라고. 그래서 페닐알라닌의 특이점은 요게 요
벤젠 링을 표시하는 요 고리형의 육각형 탄소가 와 있는 이렇게 되면은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이것을 bulky하다고, 좀 뚱뚱하고 저 덩치가 큰 물질이 R 그룹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벤젠 고리를 만드는 이 부위는 또 소수성이거든요. 비극성에서 소수성인 그런 R 그룹이, 그래서 페닐알라닌을 가지게 되면은 일단 구조적으로 조금 좀 덩치가 크면서 이쪽 부위가 소수성 아미노산인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하는 것입니다. 트립토팬이라고 하는 W로 표기를 하는 트립토팬은 역시 또 이러한 이 고리 구조를 가지고 되는 탄소가 R 그룹으로 오기 때문에 이거 역시 페닐알라닌과 마찬가지로 좀 벌키하면서 물론 여기에 질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페닐알라닌에 비해서 보다는 조금 이 비극성, 소수성의 성질이 조금 약하긴 하나 이거 역시 비슷한 그런 성질을 나타낸다. 지금 얘기한 이러한 디테일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수준에서 일반 생물학 수준에서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괜히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는 시린, 트리오닌, 타이로신 세 가지를 이렇게 같이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뭔가요? 여기 딱 보세요. R 그룹에 들어보면 시린, 트리오닌, 이제 타이로신의 경우는 이걸 Y로 표기를 하죠. 뭘까요? 일단 물론 타이로신은 이제 시린과 트리온에 비교해서 여기가 벌키한 벤젠 고리가 있긴 하나 벤젠 고리 끝에 여기에 OH 하이드록실기가 붙어서 이 트립토팬과 그 차이를 나타내고 전부 공통적으로 이 OH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OH기와 인산기를 가지고 있는 요들이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졌었죠? 에스테르 결합이, 인산 에스테르 결합이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하면 단백질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많은 경우에 단백질들이 인산화가 됩니다. 인산기가 붙어버리는 거죠, 여기에. 이런 OH와 이 산소 간에 물이 한 분자 빠지면서 축합반응을 이뤄가지고서 그래서 그러한 인산화 효소 카이네이즈라고 얘기하는 이 생명체내에는 단백질들을 특정한 조건에서 특정 부위에다가 인산기를 붙여버리는 카이네이즈 인산화 효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인산기에 인산기를 부착하는 그 중요성 단백질. 일단은 그 단백질에다가 이렇게 있는 데다가 인산기를 붙여버리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마치 핵산이 엄청나게 음전하를 띠고 있는 것처럼, 왜냐면 여기 음이온이 2개가 들어갈 수가 있잖아. -2가 수소가 여기 떨어져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단백질의 성질이 바뀌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인산기가 붙게 되면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특정 부위에 단백질 인산기를 붙이는 그런 행위가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럼 단백질에다 인산기를 붙일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백질에다가 인산기를 붙인 효소들은 요 시린과 스리온에다가 인산기를 붙일 수 있는 효소. 또 다른 종류의 인산화 효소는 요 타이로신에다가 인산기를 붙일 수 있는 효소. 이들 세 가지 아미노산들밖에는 그것을 인산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들만이 이 R그룹에 이렇게 OH기를, 인산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개 있는 OH 하이드록실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묶어서 이제 나타내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물론 지금 일반 생물학에서 필요한 정보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높은 단위의 생물학
코र्스에 올라가가지고서 이 생화학이라든가 무슨 뭐 또 높은 단계 세포 신호 전달이라든가 뭐 그런 내용을 공부할 때 다시 이것이 소환이 돼서 상기된다면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아스파라진, 글루타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 지금 아미노기가 여기에 이 탄소와의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로 나와 있는 것이며 알지닌, 라이신, 히스티딘 요 세 가지는 특별히 요 히스티딘은 뭐 조금 드물긴 하나 특히 요 알지닌이라고 하는 라이신이라고 하는 요 두 가지 아미노산은 이쪽에 지금 플러스 차지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은 단백질 자체가 훨씬 양이온화되어 있는 친수성 단백질일 뿐만 아니라 양전하를 많이 띠고 있는 그런 단백질입니다. 만약에 단백질에 이러한 알지닌과 라이신이 비율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단백질이 있다면 이러한 단백질은 주로 어디에 많이 쓰이겠습니까? DNA는 지금 음전하를 띠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양전하를 많이 띠고 있는 단백질이 있다면 서로 이온 결합을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결합을 할 수가 있겠죠.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쓰자. 히스톤. 단백질을 마치 DNA 위에다가 옷을 입히듯이 DNA 위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나중에 보면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 이 DNA를 이렇게 조직을 하는 구성 단위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 뉴클레오솜을 구성하는 히스톤 단백질들은 좀 라이신과 이 알지닌이 분포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 양전하를 띠는 양이온들과 DNA에 있는 인산기들의 음이온들 간의 이 전기적인 일종의 이온 결합을 통해 가지고서 그들이 잘 결합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고, 히스티딘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훨씬 덜 두드러지게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긴 하나, 히스티딘 역시 일단은 이러한 양전하를 띠고 있는 아미노산임에는 분명합니다. 요즘 한참 많이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이 델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 이게 바로 여기에 있는 알지닌,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에 대응한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바이러스 단백질의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하는 우리의 세포 표면에 결합을 해가지고 침투를 하는데 활용이 되는 스파이크 단백질 구조에다가 거기에 똑 들어맞는 항체를 이제 우리가 제작을 해가지고서 그들을 꼼짝 못하도록 붙들어매는 것이 일종의 전략으로 사용이 되어 왔는데, 그 스파이크 단백질 부위에 있는 알지닌들이 양전하를 띠고 있잖아요. 그 알지닌들이 몇 개가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서 떨어져 나가서, 그러면은 이 돌출 부위가 그렇게 두드러진 어떤 돌출 부위 아미노산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것을 표적으로 특이적으로 이제 삼고서 이 표적 삼아서 항체를 제작했었는데, 그 항체들이 어디 갔어? 이것들이 그렇게 돼버려서 감염력이 갑자기 높아지는 새로운 변이가 나타났다라고 요즘 또 골치가 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자, 반면에 음전하를 띠고 있는 아미노산들은 역시 아스파틱 애시드, 여기에 이제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글루타믹 애시드, 이 두 가지가 음전하를 띠고 있게 되는 그런 아미노산입니다. 이것들이 이런 아미노산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단백질들은, 그러니까 반대로 히스톤 단백질 같은 것들과는 반대로 훨씬 더 음전하를 많이 띠고 있는 단백질이 되겠죠. 음전하를 많이 띠고 있는 단백질은 어디가 쓰일까? 그런 것들이 또 쓰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나중에 이름을 듣게 될지 모르나, 우리의 전사를 트랜스크립션, 이 RNA를 만들어내는 이것을 트랜스크립션 전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사를 하는 그 과정을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 단백질들, 전사인자라고 하는 단백질들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 그 전사인자의 활성은
이 전하를 띠고 있는 이온화된 그 부위가 전사의 활성을 증가시키는데 아주 필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아미노산들을 두드러지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단백질들이 고기에서 발견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 시스테인, 글라이신, 프롤린. 요 세 가지는 다시 왜 갑자기 프롤린하고 시스테인은 이제 아직 소개를 안 시켜줬는데, 글라이신이 여기 나온 이유는 글라이신 하나만 빼고 나머지 모든 아미노산들은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 시간에 얼핏 소개시켜준 요 스테레오 발음을 이렇게 못하는 거야. 스테레오 아이소머라고 하는 이난시오머라고도 얘기를 했었죠. 한국말로 얘기를 하면 거울상 이성질체. 이게 뭐냐면 거울아 있어서 누가 제일 예쁘니 하고 마주보게 되면은 너 말고 백설공주 이렇게 되는 그 이유가 지금 탄소를 중심의 사이에 두고 네 가지가 지금 여기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는 네 가지 종류의 이 화학 기들이 전부 다 다른 종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울을 딱 앞에 놓고 두면 이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게 되는 이 두 물체들이 마치 오른손과 왼손처럼 서로 겹칠 수 없게 되는, 그래서 서로 이성질체를 띠고 있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글라이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두 개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글라이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기 자신의 거울상 이성질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마주보고 있어도 서로 똑같은 겹칠 수 있는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라이신만 빼고 그 나머지 모든 아미노산들은 각각의 이제 거울상 이성질체가 있기 때문에 왼손 형태냐 오른손잡이 형태냐가 서로 차별이 돼서 L형, LD, 이것이 L형 아미노산이냐 D형 아미노산이냐라고, 마치 글루코스가 D형 글루코스냐 L형 글루코스냐라는 그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것처럼 그래서 저 글라이신이 좀 예외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소환이 돼서 나온 것이고, 시스테인과 프롤린의 경우는 이제 프롤린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아니니까 프롤린의 경우는 지금 여기에 있는 아미노기하고 R그룹하고 자기들끼리 작당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지금 결합을 한 상태로 해서 고리 구조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 아주 희한한 형태 아미노산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프롤린이 생물체 내에서 단백질 구조라든가 또는 단위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아미노산으로서 제공되는 매우 중요한 기능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굳이 언급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좀 특이한 아미노산이다라고 하는 점. 시스테인의 경우는 보면은 여기 맨 마지막에 지금 이 SH가 뭐라 그랬죠? 설파이드 그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OH하고 비슷한데 이 산소 대신에 황이 들어와 있는 설파이드 그룹. 요것은 이황화 결합이라고 하는, 아직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으나 황을 희한하게 쓰네. 이황화 결합. 영어로 다이설파이드 브릿지라고 해서 일종의 요 두 개의 황이 수소를 사이에 두고 공유결합을 형성하는 그 결합으로서 시스테인 두 개끼리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화학결합을 쉽게 형성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시스테인이 근접한 위치에 오게 되면은 가까운 거리만 일단 맞게 되면은 이 둘이 여기서 또 결합을 해서 두 개의 수소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 둘 사이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것을 우리는 이황화 결합은 다이설파이드 브릿지라고 해서 단백질 구조를 여기서 이 단백질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3차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삼차 구조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치 서로 간에 이 중간에 확실하게 이걸 지지대 연결고리 고리 형식을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해서 또 한 가지 이 다이설파이드 브릿지는 분명히 공유 결합인데 언급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공유 결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쉽게 형성이 되면서 쉽게 또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환원제라는 것을 첨가하면 금방 쉽게 이것들이 환원제란 뭐냐면 마치 비슷한 형식의 요 SH 그룹 비슷한 구조의 요 SH 그룹을 가지고 있는 작은 물질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수소가 이제 제공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럼 이들은 내가 빼앗긴 수소만 가져오면 언제든지 이 계약을 파기하고 여기에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요 공유결합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원상태로 자기 자신의 원상태로 각자의 길로 돌아설 그런 여지가 얼마든지 있지. 그 의도가 충분한 그럴 용의가 충분한 그런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황화 결합을 가지고 있는 요 부위를 보통 밖에서 외부에서 이런 이 환원제를 투여를 하면 대표적인 환원제가 지금 여기서 굳이 언급을 할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베타 메카토 에탄올이라고 하는 아주 유황 썩는 냄새 같은 계란 썩는 냄새가 유황 썩는 냄새란다. 계란 썩는 냄새가 어떤 유황 온천에서 계란 썩는 냄새가 나는 이유가 바로 이 SH 그룹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베타 메카토 에탄올이라고 하는 그 화학 물질은 한번 뚜껑을 열면은 그런 마치 유황 온천에서 나오는 그런 계란 썩는 냄새가 아주 강력하게 나오는데 이것들이 아주 풍부한 거죠. 이걸 던져 놓으면은 금방 이 화학 결합은 다시 분리가 되어 버립니다. 그다음에 베타 메카토 에탄올이 너무나 유황성 냄새가 강력해서 싫다 하면 그보다 약간 냄새가 조금 덜한 훨씬 더 깔끔한 고급질의 비슷한 똑같은 물질이죠. DTT라고 하는 DDT가 아니라 그 살충제 DDT가 아니라 DTT라고 하는 약자가 뭐냐면 다이사이오스레이톨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이 SH 그룹을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이사이오. 보통 황을 가지고 있으면 사이오라는 요 전미어로 표시를 하는데 그래서 요 메카토에탄올 아니면 DTT라고 하는 요 물질을 첨가해 버리면 금방 이것은 파괴가 돼 버립니다. 이 황화 결합이. 그래서 이 황화 결합들을 이루고 있게 되면 단백질이 이렇게 긴 사슬을 이렇게 이루고 있을 때 이 황화 결합들이 군데군데 요소에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아주면 이 전체적인 단백질 자체가 일단은 먼저 하나의 구조를 큰 틀을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요지부동 꼼짝 말고 있어 하게 든든하게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건데 이게 만약에 환원제를 첨가해 가지고서 이것을 파괴해 버리면 이것들을 파괴해 버리면 이쪽 부위가 이렇게 풀어져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구조가 망가져 버리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자, 각각의 이제 단백질 이론 펩티드 결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은 언급했듯이 단백질 중합체는 폴리펩티드라고 보통 흔히 불리는 이유가 바로 각각의 아미노산들이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봐왔던 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규정을 하면은 펩타이드 결합은 무엇이냐? 한 아미노산의 이 아미노기와 또 다른 그 펩티드 결합에 참여하는 아미노산의 카르복실기 사이에 물 하나가 빠지는 축합 반응이 형성되면 그게 펩티드 결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이미 벌써 한번 두 개의 아미노산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아미노산이 이미 이 사이에 펩티드 결합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already. 그래서
두 개가 한쪽은 OH이고 있고 또 다른 OH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쪽에 있는 시린 OH가 있는데 시린, 스레인은 그 다음에 타이로신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한쪽은 시린이고 또 한쪽은 타이로신이네. 이 둘이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또 하나가 지금 오겠다고 여기서 SH 그룹이 있는 뭐라고 했어요? 시스테인이라고 그러겠죠. 시스테인이 나도 한번 끼워줘 같이 한번 우리 펩타이드 결합을 해보자 하면 그래 알았어 하면서 여기에 있는 이미 기존에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기존에 이 폴리펩티드를 형성하고 있는 맨 말단에 아미노산의 요 카르복실 그룹에 있는 요 OH와 진입을 하려고 하는 새롭게 좀 회원 가입을 하려고 하는 아미노산의 아미노기 사이에서 이렇게 펩티드 결합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물 한 잔만 빠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짠 하고 세 개로 이루어진 폴리펩티드가 됐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아미노산들이 쭉 연결이 되는 것이 이제 결국 단백질인 것이죠. 폴리펩티드와 뭐가 다른 거지? 폴리펩티드. 단백질. 뭐가 달라? 거의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폴리펩티드는 단백질과 서로 거의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인데 이 폴리펩티드와 단백질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언급을 한번 한 적이 있는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 또 언급을 하겠지만 헤모글로빈은 사실은 두 개의 알파 체인과 두 개의 베타 체인이 이렇게 네 개가 이루어져서 하나의 헤모글로빈 단백질을 완성체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각각의 헤모글로빈 하나하나의 구성원 요작은 이것을 서브 유닛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단위체. 이 서브 유닛은 우리는 이것을 폴리펩티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의 단백질로서 기능을 구성할 때는 네 개가 전부 다 전체적으로 다 와야 하나의 제 기능, 제 구실을 하는 단백질이 되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폴리펩티드는 하나의 구성 부품이고 전체적인 헤모글로빈 단백질은 이거다 해서 이러한 경우에는 폴리펩티드와 단백질이 확연히 차별을 해서 구분을 해서 해줘야 되지만 그 나머지 경우는 그냥 폴리펩타이드와 단백질은 거의 대충 서로 거의 반동의어식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 펩티드 결합을 이루는 전담 효소는 이름 자체가 펩티딜 트랜스퍼레이즈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좀 약간 이상한 것이 여기서 왜 펩티드 결합을 이루는 데 필요한 전담 요것을 이 전담에서 하는 효소 이름만 가르쳐 주는 것이야. 뭐가 됐든지 간에 펩티딜 트랜스퍼레이즈 그 이름 굳이 알아야 돼? 아니요, 알 필요 없어요. 다만 이 앞선 경우에 글리코시드 결합이 됐던 에스터 결합이 됐던 인산 2에스테르 결합이 됐던 이러한 결합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효소들이 전부 다 이렇게 특이하게 형성을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수행을 해줄 수 있는 효소들이 차고 넘치는데 여기저기서 그러나 이 펩티드 결합을 형성을 시켜주는 전담 효소는 아주 유일하게 어디서만 볼 수 있느냐? 리보솜에서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펩티드 결합을 시켜주는 그 소위 말하는 펩티드 트랜스퍼레이즈 그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어요? 딱 한 군데 가면 어디 리보솜에 가야만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 이미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리보솜에 있는 특별한 라이보소멀 RNA요. 이것이 바로 그 효소 역할을 펩티드 트랜스퍼레이즈입니다. 다시 말해서 리보자임이라는 얘기죠. RNA가 이것을 형성해주는.
그래서 이러한 펩티드 결합에 의해서 우리가 폴리펩티드를 만들게 되면은 무엇이 형성이 되냐면 마치 뉴클리오티드들이 항상 5에서 3 방향으로 원래 기존에 있는 핵산 사슬의 맨 말단 부분 꼬리에 있는 3' 하이드록실 그룹에다가 새롭게 가입을 하려고 하는 회원 가입을 하려고 하는 뉴클리오티드가 머리를 들밀고 나도 키워줘 하면서 누구를 어디를 갖다 어느 부위를 갖다가 들이밀어요. 5' 인산 파스페이트 그룹을 들이밀면 그 둘 사이에서 물 한 분자가 빠지면서 이 인산 이에스테르 결합이 형성이 되듯이 아미노산들도 어떤 그 룰이 있어서 항상 기존에 있는 폴리펩티드의 맨 마지막 아미노산인 산의 카르복실기에 있는 OH와 새롭게 진입을 하려고 하는 아미노산의 아미노기에 있는 수소 H와 사이에 이것이 형성이 되는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버리면은 일종의 어떤 뼈대가 폴리펩티드 골격이 형성이 되면서 그 폴리펩티드 골격은 마치 핵산의 당인산 골격과 마찬가지로 항상 일종의 동일하게 어디를 봐도 똑같은 구조가 형성이 되면서 그러면서 핵산의 경우와 비슷하게 일종의 방향성이 형성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마치 핵산에서 5', 3' 이런 방향성이 나오듯이 이 단백질에서도 그러한 성향 때문에 어떤 특정한 방향성을 우리는 단백질에서는 이것을 5말단, 3말단이라고 부르지 않고 대신에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쪽을 N말단, 이쪽을 C말단, 아미노 말단. 왜냐하면 그 폴리펩타이드 당인산 골격을 봤을 때 폴리펩타이드의 맨 첫 번째 아미노산은 항상 여기에 비슷한 양상이 전개가 되는 거죠. 아미노기가 아직도 시퍼러둥둥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음만 먹으면 이 아미노기와 또 한 번 누군가가 카르복실기가 온다면 여기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펩타이드 본드가 형성이 될 수가 있는 여지가 그러나 그렇게는 안 한다는 얘기죠. 항상 우리는 항상 원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항상 이것을 펩타이드 골격을 형성을 합니다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반면에 정반대쪽에서는 맨 마지막 펩타이드 아직도 한번 여지가 있어요. 이쪽 부위가 이제 또 다른 형태의 펩타이드 본드를 형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이유가 이쪽에 맨 마지막 아미노산에는 아직도 이 카르복실 기가 요 OH기를 아직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카르복실 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고 있다가도 또 다른 아미노산이 하나가 오기만 하면은 그래 한번 해볼까 하고 여기서 또 한번 이렇게 결성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그러한 결합은 언제나 특정한 장소에서 그 특정한 장소는 어디? 리보솜에서만 특정한 효소에 의해서 그 효소의 이름은 펩티드 트랜스퍼레이즈 걔가 누구라고? 리보자임이라고 RNA예요. 라이보소멀 RNA. 그러나 어쨌든 그 방향성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N말단 아미노 말단의 줄임말입니다. 영어로 엔터미너스 또는 엔터미날 형용사형으로 이쪽은 반대쪽 맨 마지막에 아미노산을 우리는 C말단 카르복실랜드라고 하는 것을 줄여서 그래서 아미노산을 방향성을 지칭할 때도 단백질에 뭐 그냥 괜히 구차하게 긴 말 들어놓을 필요 없이 그 단백질에 그 N말단에 있잖아. N말단에서 N터미널에서 N말단에서 5번째 아미노산 있잖아. 하면 무슨 얘기인지가 딱 서로 알아. 그 단백질에서 C말단에서부터 20번째 아미노산 있지? 응? 서로 알아들었어? 왜 그래? 아마추어처럼 우리끼리. 그렇게 프로끼리 통용되는 언어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거기까지가 이제 펩타이드 골격을 자, 이 단백질 요 다음은 단백질 구조를 그런 식으로 해서 펩타이드 본드를 형성해서 폴리펩타이드 단백질이 형성이 되면은 형성이 되는 즉시 단백질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어떤 새롭게 일종의 계층 구조, 하이어라키를 형성을 해서 훨씬 더 복잡한 형태의 구조 형성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래서 단백질 구조 형성의 네 가지 단계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지만 시간은 이미 50분이 됐고 해서 이것은 이제 끝내려면 조금 시간이 할애가 되기 때문에 요 다음 세션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